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 질문 주신 거지만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0.4% 주담대를 올린 게 아니라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0.2에서 0.4%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 16일부터.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포인트 이상. 집값 오르자 대출 재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여기 보시면 청약저축 금리도 다음 달 3.1%로 인상. 요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지금이야 은행권 자금으로 나오고 은행권에서 금리를 싸게 내주니까 이 싸게 내주는 것을 정부에서 2차 보전 방식으로 수익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나가면 나갈수록 정부에서는 적자예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되지만 원래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간다고 그랬죠. 이 주택도시기금은 뭘로 쌓이나? 청약저축으로.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말년쯤에는 49조였는데 이번 정부 계속 지나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5.1조 가량이 감소를 했죠. 이렇게 감소한 것에는 정부에서 풀어준 정책 대출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출이라든가 대환 대출 이런 것들 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로 나왔죠. 24년에 신생아 특례도 있고 디딤돌, 버팀목 지금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주택 도시기금에서 정부에서 많이 꺼내다 써서 돈을 많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줄어들었어요. 돈이 저렇게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했던 게 뭐예요? 청약 한도를 25만원까지 상향을 했죠.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10만원씩만 넣으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 그렇겠지만 무주택자예요? 내 자식도 무주택으로 계속 살 것 같아요? 근데 애를 둘을 낳았어요. 4인 가구예요. 그러면은 남편도 청약 당첨 노려보고 아내도 청약 당첨 노려보고 아이들 것도 나중에 무주택자로 살지 말라고 청약에 10만원씩 넣어줬어요.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 청약저축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풀로 넣어야지 당첨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꽤나 부담이 되는데 얘를 25만원으로 올린대요. 그러면 한 100만원씩 넣어야 되죠.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DSR 이야기할 때 소득 높은 사람들만 집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청약저축을 아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소득 높아가지고 청약저축을 25만원씩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사람들만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 청약 취소했어요 이런 분들 많죠. 오히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 25만원씩 늘렸는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를 해요. 큰일 난 거죠. 도시기금 모아야 되는데 돈 없는데. 그러니까 청약저축 금리를 2.8%에서 3.1%로 올렸다. 청약통장에 돈 빼는 이유가 뭐겠어요? 청약통장이라는 건 되게 유리하잖아요, 사실. 그냥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근데 청약통장에서 빼는 이유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입출금도 3.1% 넘는 거 수록한데 2.8%로 경쟁이 되겠냐. 그러니까 청약통장 금리를 올려서 지금 구멍난 주택도시기금을 메꾸려고 하는 거다. 25만원으로 상향하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같이 되지 않으니까 금리라도 올려서 청약통장을 더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청약통장 금리가 올라가요. 즉 주택도시기금 확보를 위해서 뭐가 올라가는 셈이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셈이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요즘에 시중금리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예금금리 내려가고 채권금리 내려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져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조달 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건전성이 나빠지면은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은 내려가는데 건전성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4금융이 더 비싼 이유. 1금융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를 한 4% 내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명에게 1억씩 빌려주게 되면은 100억이고 이게 104억으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한 3명 정도가 부실채권이 됐어요. 해가지고 아직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4금융 같은 경우는 뭐 금리 20% 받아요. 100명에게 1억씩 빌려줬어. 근데 여기는 신용이 막장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연체율이 한 20% 나와요. 부실채권이 20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80명에게 20% 붙여가지고 받아도 96억인데 오히려 4억 손실이 나죠. 그런 것처럼 건전성이 떨어지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지금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건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예금을 했어요. 1억씩. 그래서 나한테 100억이 있다. 그럼 이 100억을 다 대출을 내줄 수가 있느냐? 은행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 비율 8%는 남겨놓으라고 하죠. 92억까지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금 금리보다 당연히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간다. 왜냐면 92억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 100명한테 해가지고 여기서 1% 올렸다. 여기서 똑같이 1% 올리면은 800만 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금리를 0.3% 올렸으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대출인 디임돌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0.4%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는 거다. 물론 저점에서 0.2%부터 나오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는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책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5대 은행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5대 은행의 경우 16조 2천억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9억 7천이 정책 대출이고 6억 5천이 일반 대출이죠. 그래서 한 59.9% 정도가 5대 은행에서 정책 대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 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으로 따져봤을 때 주담대 중에 정책 대출 비중을 보면은 69.2%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래량 얼마나 나왔어요? 아직 7월 건 집계 안 끝났고 집계 끝난 6월 보면 7,450건이 나왔죠. 그럼 이 중에서 30%는 기본 대출인 거고 70%가 정책 대출로 받은 거예요. 정책 대출 비중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정책 대출 비중 보통 한 20-30%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얘에다가 20% 받으려면은 요 중에 한 60%는 빠져야 돼요. 그럼 여기 거래량 60%만 줄여봐라. 얼마 나와요? 2,980건. 그것도 부추겨가지고 올라간다는 분위기 계속 내줘가지고 이때 늘어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도 거래가 안 늘어난다. 아직도 2,000건대 밑이 나왔어야 됐을 거다. 지금 이렇게 살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제가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살리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가계 건전성이 좋아졌냐? 연체율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3, 6, 9, 12월에 연체율 떨어진다고 기사 나오는 건 믿지 마세요. 그거는 부실채권 정리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부실채권 정리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다 늘어나고 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거를 대출을 쏟아부어주고, 지금 8월에도 대출 역대급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8월 지금까지 또 한 2조 5천억 늘었대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도 전달 수준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9월엔 대출 총량 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 추가로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집값 상승폭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2주 연속. 요거를 기사화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모르죠. 지금 혹시 이 기사 보신 분 있어요? 이렇게 2주 연속 상승폭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뜬 기사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언론에서 저런 거 잘 안 띄워요. 포털에서 띄울 것 같아요? 안 띄워요. 저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전세의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맨날 언론에서는 매매 폭등한다, 전세 폭등한다 이런 기사들만 도배를 하고 있지. 근데 정책 대출로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저금리, 두 번째는 DSR 규제, 우회. 요 목적이 사실은 큽니다. 저금리까지 혜택을 보는 건데 일단 저금리 혜택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결국엔 DSR 규제 우회를 해가지고 사는 건데, 문제는 내가 DSR 규제를 우회해가지고 집값 오를 줄 알고 샀어요. DSR 60% 주고. 그럼 나랑 같은 소득 수준의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줘야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DSR 70%, 80% 받고 사야 돼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있죠. 70%, 80%
DSR 대출 받으면 내 거를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 30%로 먹고 살 여력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사면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여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은 생활 수준의 사람이. 근데 같은 생활 수준의 사람이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면은 거기선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물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럴 때 데드캣 바운스도 나고 나보다 더 멍청이도 나오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냐? 그런 거를 요행이라고 하죠. 내가 밑에 깔려있는 게 다이아가 4장이에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있어요. 밑에 4장 가지고 뻥카 치는데 뻥카 치는 요행이 얼마나 통할 것 같냐. 한두 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뻥카 치면 망하죠.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도박 같은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정책대출 금리 올리고 정책대출 금리 올렸다는 것은 자금 조달 비용 때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리겠다는 여론은 지금 정책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저희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경고했었어요.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럼 집값 어떻게 되겠냐. 정책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집값인데.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